예,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 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진성호, 김유정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의원이시죠, 예. 저희 프로에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9대 때 하셨나요? 예. 지역이 어디십니까? 저는 19대 비례대표를 주로 했고요. 비례대표 하셨나요? 예, 이제 지역은 원래 쭉 2% 나오셨던 서가번 의원 네. 지역구를 같이 경쟁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가번 의원님 긴장하겠습니다. 이 프로 보면서. 네. 아, 비례로, 청년 비례로 하셨군요. 예.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그러면 지금 젊은.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40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오늘 뭐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두 가지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양한 이슈들이 가득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것인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신 다음에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풀이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바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그 쟁점과 전망입니다. 자, 우리 김광진 전 의원님,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하는 거 보셨죠? 화면으로? 예, 봤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셨고, 그죠? 예. 어떠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된다.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좀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출두까지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정상화돼 가는구나라고 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진성호 전 의원께서 좀 뭐 안타깝게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분은 동시에 수감된 기억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도 기억하는 게 면목 없습니다. 그랬죠. 한마디하고 예. 들어가셨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최근의 일이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왔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검찰 포트라인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전직 대통령들이 포트라인에 서는 것들은 네. 지금의 우리 법 제도에 문제가 또 없는지 한번 고려해야 되고 일부에서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지나치게 권력이 많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걸 알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법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들한테 적용했던 그 권한 남용이나 이런 걸 적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임기가 끝난 뒤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공무원이나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그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좀 더 빨리 저는 어쨌든 간에 유약을 막론하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역사에서 자기가 이런 일이 마지막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건? 그거 속에는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심기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말들을 갖다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메시지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에 적어온 단어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갖다 안 읽었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안 읽었다. 예,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본인이 사실관계 다툼을 하든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네. 과거의 모습들하고 클로즈업 되면서 특히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비교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우리 손을 뽑은 사람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2008년, 9년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 하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네. 어지간히 많이 참 날을 세우고 그때 미국산 쇠고기 막 터지고 네, 그랬을 때죠.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4대강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날을 세우고 논평하고 비판했던 그런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었는데요. 1년 사이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우리 국민 참 불행하고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후련하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가훈이 정직인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예. 연설했던 MB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라고 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범죄 사실 때문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다시 서게 된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 검찰에 들어가서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서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조작된 것이다. 삼성전자 그 다스 소속 대납 그 예. 서류였던 것 같아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쓴 거. 그랬는데 하나는 인정했어요. 예. 그죠?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이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얘기한 거죠. 예. 김인호 여사한테 10만 달러 줬다. 미국 방미할 때. 이거는 자기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대북 그 정보 자금에 썼다 그러던가요? 그랬다 그러던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출처를 정확히 바뀔 수는 없다. 국가를 왜 썼다. 이제 글쎄 이렇게만 말이에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MB와 관련한 큰 구찌가 이제 두 가지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스를 중심으로 한 도곡동단 BBK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제 돈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비자금과 관련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뇌물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단 다스와 BBK 부분은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묻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예. 지금 이 건 말씀하셨던 특활비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것도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과 그냥 단순히 준 게 아니라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자까지 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그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박근혜 네.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 중에서도 이 특활비 문제에 있어서 받긴 받았다, 주긴 줬다. 근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했다. 혹은 네. 쓴 용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내가 밝힐 의무가 없다.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기는 받았으나 이거는 국가를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용처를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본인이 썼다라기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썼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사가 내가 여기서 부인해버리면 또 부인이 출두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막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도 다른 것들의 부인까지도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진실인 것 같은데 이조차도 부인하면 다른 것들조차 다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또 한두 개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네. 이후에도 재판상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 의원님?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거 혐의 하나는 놔두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10만 달러 특활비를 특별히 이야기한 거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의 특활비라든지 또는 청와대 특활비를 역대 대통령들이 내 용돈처럼 쓴 것들은 사실 관례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이 문제 때문에 수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청와대 특활비가 정상문 비서관 수사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권노갑 씨 수사 같은 것도 보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권노갑 씨한테 가 있는 게 드러납니다. 물론 그때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는 수사를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도 국정원이나 청와대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이거는 관행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빠져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특활비도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네. 다른 뇌물들이 김유록 여사한테 줬다는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뭐 제가 하나하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이 받았든 참모가 받았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관여한 바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김윤옥 여사까지도 아마 검찰이 수사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증언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증이 있느냐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도된 것만 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참모들과 내 가족들이 일된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번 재판은 MB 대 MB 사람들의 경쟁구도 vs MB 대 MB 참모. 왜냐하면 지금 MB 참모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웠던 그 김백준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MB하고 상반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어쨌든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저도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정당의 국회의원을 하긴 했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클리어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조차 몰랐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검찰의 수사발표 물론 그 과정이 정치 보복적인 성격은 없지는 않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MB 입장에서는 아무리 MB가 모른다고 하지만 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10명 정도의 측근 증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견이 배치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봤는데 그중에 김희중 비서 같은 경우는 당시 지시해서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이런 그래서. 분이 있다 그래요. 오죽하면 측근들이 등을 돌렸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또 뭐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정말 뭐 큰 사건이지만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래요?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혐의도 뭐 17개 뭐 이렇게 20개 가깝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횡령, 배임, 뭐 뇌물 뭐 모든 범죄의 총합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종일관 21시간 조서 살펴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1시간 가까이를 시종일관 모르쇠로 했다는 거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뭐 애초에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이 측근들을 오히려 본인이 다 내 탓이다라고 감싸고 가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서 최소한의 저는 그러면 예. 형을 무진장 받을 텐데. 받더라도 네. 마지막 그게 속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다 남 탓하고 측근들에게 돌리고 증거를 대면 증거는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측근들이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또 진술한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MB의 이 검찰 조사 행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한편 생각하기에는 이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이 저는 검찰에게 오히려 본인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검찰이 오히려 편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시면 저는 뭐 100%라고 생각하고요. 어.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아무리 이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정황이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을 이렇게 구속하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죠. 예, 예.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증거와 정황들이 매우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와 무관하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이 영장 청구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그렇죠. 뭐 도주할 일은 만무하고요. 증거인멸할 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게 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확한 증거들을 다 그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검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게 오히려 조금 기회를 더 줬다. 검찰이 마음 편하게 이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마지막 기회마저 이렇게 버렸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장관 하셨던 유시민 작가는 구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유시민 전 장관의 생각이죠. 그래. 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 보세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반반이요? 예, 지금 검찰총장한테 보고는 됐는데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볼 때는 구속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뢰했다고 했는 액수 자체가 110억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구속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검찰이 고민하느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고 기소를 갖다 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불행한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럴 때 볼 때도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조는 가족들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그때 표현했는데 집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걸 갖다가 본인이 글로도 쓰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긴 건 확실하고 액수도 좀 640만 달러라고 지금까지 보고됐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수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때도 범죄 혐의는 상당히 셌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고민 중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은 반 이상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원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조사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치 보복은 사실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구속해가지고 또 다른 역풍이 불까 고민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검찰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 아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고 왜 생각을 그래요? 하기 그건 때문에 맞습니다. 정치적 그렇죠. 판단이죠. 예. 정치 개입 없다고 얘기하고 청와대도 이 그 검찰 조사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요. 뭐 자유한국당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안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구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되면 구속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거를 할까 말까를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전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분명하다면 구속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문재인 정부한테도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별로 부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볼지라도 구속하는 게 나왔어요. 맞다라고 하는 게 79%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촛불 전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직 대통령도 법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구속시켰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고 법 앞에서 그 무게감을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나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크게 뭐 예를 들면 재벌 총수가 구속됐다 그러면 재벌 총수 한 명이 구속되는데 다른 재벌은 구속할까 말까를 논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 누구든지 간에 범죄가 있으면 이제는 구속시키자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촛불 전국 이후의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저의 합리적인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 이 혐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다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참
참 코믹한 게 뭐냐면 BBK 다스 뭐 지금 이야기하고 다스 주인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하면 검찰이 정말 중립적인 검찰이었다면 이미 이거는 수사를 했어야 되고 또 특활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알고도 검찰이 수사 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국정원 특활비로 이제 한번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MB를 갖다가 한 거지 이 MB가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이미 5년 전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립적인 걸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만 봐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적이지 못한 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MB가 그렇게 해서 죄를 졌다면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이 고민을 갖다 토로했는데 논두렁식으로 대표되는 건데 계속 혐의들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MB 아직도 구속 안 됐어? 왜냐하면 방송이나 신문만 본 사람은요, 이미 작년에 MB 다 뭐 얼마나 많은 게 보도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다가 지방선거 한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이제 수사 포트라인에 세운다? 이것도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물론 뭐 검찰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올림픽도 있고 무슨 뭐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은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도? 아니 지금 타이밍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혐의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검찰이 중립적이었다면 이미 했어야죠. 왜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지금 검찰하고 다른 검찰입니까? 같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가 총장 바뀌고 뭐 바뀌고 분위기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 앞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아직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2007년, 뭐 8년 이 당시만 해도 검찰이 다스의 그 소유주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를 뒀었고요. 또 뭐 도곡동 땅 매각한 거 포함해서 BBK 관련해서 다 그냥 면죄부를 줬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돼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본인이 국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서 검찰이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진 앵커에서 그래서 그런 검찰의 이 불과 몇 년 전과 지금 모습의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보수나 보수 야당에서는 검찰이 중립성을 이미 훼손하고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님께서는 검찰이 전에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그래서 정치적이다. 아니요, 김희정 의원의 이 표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뭐냐면 그래서 더더욱 검찰은 공정성을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중립성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오다를 바꾸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오더를 받고 검찰 조직을 갖다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조직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생존력 있게 살아남았고요. 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제가 김희정 의원의 말 취재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는 지금 이 인심, 그러니까 염량 세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병우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할 때 담당 검사입니다. 그때 제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을 겁니다. 이 열린우리당 당시 출신의 의원이 구속수사라 그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금 진보적 정치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분이 진짜 지금도 기억하고 이미 사진이 요즘 나오는데 유시민, 뭐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그 양정철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막 으쌰으쌰 유시민 장관은 뭐 힘내라 뭐 파이팅도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올라오고 그때 또 언론 댓글에는 보면 또 유시민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것이 유인천 전 장관이 그때 MB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에 오니까 옆에 배웅하러 나갔다가 또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정치를 그때 참 잘했다고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본인 입으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많이 비교라는 하시는 것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우리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비판받고 할 것도 많고 뭐 그런 게 예. 있는데 너무 그렇게 휩쓸 간다고 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우리가 숨을 고르고 비판은 하되 네, 알겠습니다. 좀 조롱하고 하는 이런 류들은 네. 언제든지 정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네.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김강진 전 의원님 그 김윤옥 여사는 어떻게 될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또 혐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잠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10만 불을 인정했을까라고 할 때 김윤영 여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바람일 뿐이고 그래요? 한 발 한 발은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그 10만 불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그렇죠. 폭탄 발언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장모님한테 줬다라고 예. 하는 그 우리금융의 회장인 이필성 회장의 취업과 관련한 이 회장 자리도 취업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인사 청탁과 관련한 문제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받은 소위 말하는 명품백에 담겨진 돈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기의 문제지 자연스럽게 조사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쯤 소환할까요? 또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것이 다음 주 정도에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마무리 진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래요? 김윤 여사 관련된 뭐 억대 수억 대 이제 그런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위가 장모에 대해서 이제 뭐 진실을 밝히는 이런 세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MB를 둘러싼 이 모든 이 범죄 예. 뭐 의혹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의혹 있고 본인이 부인하는 것 대부분이고 이렇습니다만은 거의 정도원 전 의원 얘기대로 이게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청와대가 베이스가 돼서 이 횡령, 배임, 뭐 뇌물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지만 김윤옥 여사까지 저는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것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부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그 노무현 권양순 여사 조사할 때도 비공개로 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면 아들, 사위, 부인까지 하지만 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의 아들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뭐 여러분 아들이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 사람 가지 않았나요? 두 사람 간에 어쨌든 간에 보면 아들 그러니까 사위 아들까지 감옥 보내는데 네. 사위 저는 뭐 아들 지금 이시영 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권력이 하나 생기면 특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치면 불행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쉽게 하면 돈을 가진 분들이 붙었을 겁니다. 내 돈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저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도된 것만 보면 아들, 사위, 부인 다 어쨌든 간에 조사받는 거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어쨌든 뭐 이게 과거에는 대통령의 친아들까지도 구속시킨 현직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라서 외외일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또는 네. 이걸 갖다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문제지 지금 드러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걸 뭐 정책으로 김윤옥 여사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필요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만 모르고 아들이나 뭐 부인이나 뭐 등등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지 아니면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고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밀리 비즈니스네. 만약 그게 사실이랍니다. 네, 예, 뭐 자, 대통령 진술한 내용이 형님하고도 다르지 그럼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레지던트 패밀리 비즈니스. 근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신이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네. 제가 알기는 최근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들은 네. 가족들이 다 대통령을 빙자해서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요새 말이죠. 그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김 의원님. 근데 그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 법원에 이제 결정이 물론 거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출전하는 당일날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으로 지지자 그룹도 있고 네. 일정 정도의 지역성도 확보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출전한 당일날도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하는 지지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 여론도 없었어요, 그렇게 높지 한 명도. 않고 뭐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만한 그런 상황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때문에 더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을 했다. 예, 할 일을 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좀 차이점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기엔 좀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비리와 관련한 문제인 거고 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쓰신 글처럼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다라고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 안에서도 뭐 다른 전체 국민에서도 이거는 엄연한 비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나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그래서 홍 거라고 대표가 보여집니다. 얘기하기에 개인 비리인데 결국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지만 심리적으로 볼 이게 때는 개인 비리입니까 이게? 개인 비리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거의 가족들이든 간에 네. 개인 비리들이 좀 아니, 나타났죠. 대통령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개인 비리라는 건 뭐냐면 당과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개인 비리라는 것은 당하고 관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다.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합리적이지는 않고 감성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두 분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중에서 조금 좀 쿨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처럼 이렇게 막 태극기 집회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뭐 4월이든 5월이든 그렇다면 그건 역시 지방선거 이전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만한 일을 했고요. 또는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탄핵된 걸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 감정은 안 됐다. 동정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만약에 구속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도움은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보수층이 결집할 거다. 예. 그런 결집이라기보다는 좀 동정심.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는 큰 영향을 준다고는 안 보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쪽 보수 쪽 성향의 정권에 좀 유리한 정당에 유리한 정권을 주지만 이게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준다는 거죠. 거예요? 어느 정도 줘요? 그거는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면 저는 상당히 두 분이 다 합쳐지면 동정 여론이 그쪽으로 갈 오히려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여론을 네.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계산하고 한다면 네.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폐청산이 선거의 도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MB를 옹호해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불가능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말씀하- 적극적으로 발언 안 했어요. 적적 발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몰라라는 거 우리 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선 긋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혹한 거죠. 그 정권 하에서 다 국회의원하고 했던 분들인데 당원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당한 정부 발언은 아닌 시절에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를 했었죠. 그렇죠. 당대표하고 뭐 이후에 뭐 원내대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게 권력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명박 대통령 네. 측근들은 소위 친이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분들만 여전히 그 이재호 전 의원 포함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게 또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유불리를 떠나서 양당이 모두 그리고 뭐 이 정당이 전부 이 국회가 이
유불리를 떠나서 제대로 해결할 것은 좀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국민들은 이 문제를 정치 보복으로 볼 것 같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제가 한마디 하면은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의 사법 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 탓에 정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헌 청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게 개헌안밖에 없습니까? 여당이 민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개헌 문제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1일 발의 절차에 이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아주 큽니다. 자, 꽉 막힌 개헌 전국 돌파구가 될 것인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준비를 다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만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국회, 그러니까 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도 일단, 발의권이 있으니까. 예, 자문특위가 그 안을 좀 만들었고 네.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 성안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의견들 국민의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들 21일 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입니까? 발의입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뭐 발의이겠죠. 발의, 예, 발의하겠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도 그걸 할 수 있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앞서간다, 뭐 뒤서간다라고 말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당에서는 반대해요? 야당이 반대하는 걸 떠나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좀 월권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보장권 하십시오. 아니, 저는 뭐 그걸 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면 되는데 다만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지위도가 높고 또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대로 지방선거 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건 전부 도외시했다. 왜냐하면 헌법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촛불 집회의 성격의 그 집회에 대한 결산도 좀 다뤄보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자문 특위가 낸 것은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촛불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뭐 이견들도 있고 복잡한 말들이 있지만 예.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좀 빼자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해 왔는데 이건 오히려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8년 동안 하는 거다.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권한이라고 하지만 발의해봤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예. 121석으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100석이 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압박용으로 지금 발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을 갖다 국민들한테 알리겠다고 지금 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국회 압박용은 소용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협치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긴 하지만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분조차도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예. 국회가 어쨌든 간에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볼 때는 국민의 뜻을 반영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대로 하면 국회의 오케이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태도로 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도 그동안에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오늘 보니까 골자는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또 뭐 정의당에서조차도 호응을 하고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좀 6월달에 못하더라도 한번 우리 뭐 노력해보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는데 대통령이 22일 날 발의를 한다. 물론 저는 법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저는 국회와 대통령, 청와대와의 굉장히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대선 공약이었죠. 예. 대선 공약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이 개헌하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이 개헌 발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이게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후에 논의돼야 될 이 장은 결국에는 국회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뭐 강한 의지 표명할 수 있고 또 국회 압박용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국회의 어떤 의지와 3분의 2 이상의 이 국회의원 수가 없이는 이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또 저는 아마 왜 공약한 걸 지키지 않느냐고 또 그런 또 비판도 역으로 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교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발의까지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 네.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이 개헌의 공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는 일정 부분 뭐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상당 부분 진전된 안 한다 그러다가, 안들을 내놓고 예, 권력구조 개편 뭐 그 입장도 내놨고 또 6월 이 개헌특위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합쳐진 게 헌정특위라고 하던가요? 뭐 네. 6월까지 이제 시한인데 그래서 6월 맞춰서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6월까지 또 안을 낸다. 이렇게 상당히 이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승부수였다면 상당히 네. 성공을 한 것이지만 물론, 발의까지는 예.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압박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동의가 되는데요. 최선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국회와 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야당이 아무런 논의조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의 이후에 야당의 입장도 내겠다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또 각 정당들이 사실 대선 때는 다 6월까지 동시에 하자. 네.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소극적이어서 왜 빨리 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문제 제기를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각 정당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선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하니까요. 예. 안 하니까 대통령이 발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발의해도 국회에서 반대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은 대통령 그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발의를 하는? 뭐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근데 뭐 기본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건 또 뭐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여당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뭐-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제가. 뭐 근데 발의를 해도 예를 들면 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국회가 동의하는 것만이 정부가 뭐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회가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이라고 하는 걸 낼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으면 네. 그 법을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되면 현직 대통령들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고 싶어야지 약화시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예. 제가 알기는 현직 대통령들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4년 대통령 4년 연임 뭐 중임제였던 걸 알고 있고요. 그 전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 이걸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세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래서 좀 분권을 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건데 저는 이게 갈등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국회가 주도해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대통령 직속 그 국민헌법 자문특위가 발표했던 이 안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봐도 대통령 위주의 아닙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그러니까 건지.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는 아니라 연임제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또는 뭐 지방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쪽이라든지, 지방분권. 예, 그다음에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약화시키기 때문에 일부 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등,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등을 넣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 구조는 변화가 안 되는 건가요? 오히려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년 연임을 하면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뭐냐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우리가 개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금 바른미래당, 뭐 민평당, 정의당 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생각하는 헌법의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5개 당, 특히 이제 뭐 5개 당이 많다 그러면 교섭단체 3군데만 합의를 보기 위해서도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는 이유가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가 합의를 봐서 6월 달에 저는 6월도 목표지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6월 달에 우리가 뭐 합의 보자고 하지만 내기가 좋습니다. 6월 달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들이 단일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고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한다면요 저는 역사 속에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만큼 이 개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양보와 누군가의 헌신과 국민들의 절대적인 이 지지가 없으면요 힘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쉽게 한다는 겁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연임제는 우리가 그동안 개헌을 하고자 했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이 불행한 모습들을 어제 오늘도 다 지켜봐야 했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연임제 이게 과연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 고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이 개헌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지금 이원 집정부제나 뭐 이런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에 모두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내놓은 안들은 내용이 좀 전혀 다르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놓은 그렇죠. 내놓은 안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또 형식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 그 개헌안 발의 자체가 이를테면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을 때는 공을 돌리는 그런 효과가 될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명분 쌓기는 될 수 있겠지만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놓고 그렇게 대통령이 무리해서 던졌다는 그 사실은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야의 안을 모아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꿈쩍도 않고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여야가 하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도 안 될 거라고 진원 그러셨는데. 되면 저는 아니, 좋겠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더 점점점 영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고 합의하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이 안을 그냥 국회에 던져놓고 아니 문재인 근데 정부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네. 게 던져놓고 여야 발의를- 간의 합의로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다. 6월까지 기다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거의 다 전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될 것을 뻔히 보면서 그러면 안 할 거냐라고 아니, 그럼 하는 안 될 문제제가 것을 있는 뻔히 거죠. 알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아예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죠. 그 관련해서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처럼 주도권을 국회 주도로 할 거냐, 청와대 주도로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는 그럼 국회는 주도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진도가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본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보여지고요. 또 말씀 중간에 이 4년 중임제, 연임제 이 문제가 대통령이 권한을 잡으면 꼭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개헌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가 늘어나거나 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보니까 대통령 권한을 늘려야겠다, 뭐 연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랑 좀 다른 것 같고요.
다수의 국민들은 뭐 우리가 선호하는 그 중심제,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걸 할 때 대부분이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라고 하는 것을 연임제하고 중임제는 차이가 좀 있죠. 차이점은 있죠. 근데 상당히 있죠. 예. 연임제는 2번이고 중임제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동의해 왔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말씀한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가 다른 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국회가 그럼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국회 굉장히 노력해 왔죠. 노력해 왔으나 여소야대 다당제 구조 하에서 나머지 이제 소수 야당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청와대가 과연 개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의 협치를 이루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혹은 비서실장이 뭐 아랍에미리트 특사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이 과연 이 개헌을 위해서 이 정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할 정도의 정성이라면 예.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회 너네가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던질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네. 일이죠. 그렇지만 청와대가 이 여야 협치를 진정한 의미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에 그 비례하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저 근데 김광진 의원 생각도 좀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세요? 예, 일부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결국은 국민적 압박,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저는 20대 국회가 이번에 임기에 이 국회의원들이 임기가지만 2년 남았는데 예. 이 임기 내에 개헌을 갖다 국회가 해낸다면 정말 저는 위대한 국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가 어떻게 만든 체제입니까? 온 국민이 정말 돌멩이 들고 뭐 거리 나오고 한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해야겠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이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국민들이 무서워서 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만든 게 지금 헌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촛불혁명도 끝났고 이것도 끝났고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개헌까지 저는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국민들도 뭐 한꺼번에 많은 걸 하기가 참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민들도 개헌에 과연 얼마만큼 그러면 저 관심이 있는가? 저는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조금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하는지 심정은 알겠으나 22일 날 진짜 발의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국회하고 한번 싸우자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저는 안 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발언 주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또 다시 동의되는 것이요. 동의한다 그러면서 다른 것 같아요. 예, 현실이 국회에서 좀 원래 이럽니까?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는 것이죠. 잘 안 된다는 거에 동의죠. 그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뭐 이후에 이제 발의까지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을 것인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계 과정들이 압박을 왜 하냐라고 하지만 압박을 해야지 또 움직이는 것이니까 대통령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보자라고 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뭐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고는 발의는 하지 않겠다 얘기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문제는 지금 이제 제가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 추천을 어디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또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여튼 개헌은 하여튼 합의해야죠.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강진 전 의원님 나오시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사진 한 컷이 있거든요. 예. 준비하셨겠죠? 예. 근데 먼저 우리 김유정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모습인데요. 예. 지난 13일 날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을 해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뭐 검찰이 중립성을 과거에는 지키지 않았다가 뭐 이제야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원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스스로 뭔가를 개혁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거는 주도권을 쥐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특히 네. 여당이 조금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쟁점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권한을 갖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 개혁안을 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경찰이 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뭐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며 예. 과거의 어떤 수사 지휘 그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하겠다고 했던 이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는 그런 조국수 상황이죠. 소위 그때 막 나와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지금 이 검찰총장하고 이견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서로 뭐 이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다, 합의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검찰의 이거를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그 작심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네. 뭐 검찰이 의지가 없다면 국회에서 이거를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이거를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뭐 세 가지 정도였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을 다 검찰이 여전히 그냥 과거로 돌리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뭐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검찰이 생각합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조국수익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했었는데 완전 배치되는 의견을 얘기해요, 총장이. 근데 저는 이러한 논쟁들이 다양하게 부처별로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강진 전 의원이 준비한 사진 한 컷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여의도 이야기랑은 조금 멀리 있는 것인데요. 네. 군인들의 위수 지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가 나니까 강원도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적폐란 얘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이제 이게 시작된 것이 군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의견을 냈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국방부 받아들인 건데 제가 이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때 논의의 가장 핵심은 위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휴가나 외출을 가면 지역의 문제나 거리의 문제를 좀 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강원도도 교통이 발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원도가 뭐라고 광고했습니까? 이제 평창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광고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네. 군사적으로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니 네. 이것에 대해서는 철폐하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또 실제 군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이어서 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역민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 또 이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혹은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력 입는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요구는 국방부나 아니면 정부에 하셔야지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군인들에게 얻으려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 장관들이 네.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년 일자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 경제팀이 맞는 거는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든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든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예. 대개가 좀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포 기사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 우리 마음을 읽지 못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골자는 다시 추경 예산을 갖다가 이제 편성해서 4조 원 정도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이제 청년들한테 예. 대기업 수준의 월급,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뭐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한 3년 내지 5년 동안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월급을 갖다 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취직하는 게 우리 일생의 비전과 꿈과 이런 걸 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당장 연봉 보고 하는 거냐.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못 읽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세금으로 너무 편하게 일자리 정책을 낸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거 일자리를 낸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왕 낼 거면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속까지 이해하는 정책을 내라. 또는 대기업 규제 개혁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의 예. 세금 가지고 누가 못합니까? 정말 저는 경제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찔끔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찔끔 추경은 사실상 이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동의합니다. 예, 하여튼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실업의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하여튼 일자리 대책 나왔지만은 이것이 또 국회에서 물론 예산 통과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또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청년들이 그냥 한 표 한 표 지방선거의 표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간 여야가 같이 국회와 정부가 청년들의 고용시장을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네. 국민의원한테. 클로징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거보다 기대 속에서 너무